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하수도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창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되었고요. 오늘 긴급 토론회 주제는 현 정부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본 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지난 환경부 직제 개편에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도 직제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상하수도 연구과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부 R&D 사업이나 환경부 주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금 상하수도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본 긴급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세부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상하수도학회 권지향 회장님께서 대표 발제가 있으실 예정입니다. 이후에 잠시 휴식하면서 자리를 정돈을 하고 이어서 바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6분의 전문가 분들을 모셨고요. 전문가 분들의 지정 토론을 포함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회장님의 대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과보고를 잠깐 하자면은 어쨌든 한 4월 중순쯤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제 개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금한송 원장에게 전화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8일에 저희 박준홍 회장님하고 또 저하고 그다음에 학회 최용주 교수, 김극태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상황을 좀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상하수도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3일날 저희가 환경부 장관 면담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면담할 때도 그 장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수도 기획과가 어렵게 다시 살아나는데 환경부에서 근데 그 와중에 또 과학원에서 상하수도 연구과가 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장관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랬던 상황인데 여러 교수님들이랄지 고모님들이랄지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학회 회장단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공론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토론하자라고 하면서 보냈을 때는 첫 메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직제 개편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누구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야지 그러고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상하수도 분야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황하고 현재 상하수도 정책 이야기하고 이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기 적혀진 거는 다 이제 여러 회장단에서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에도 의견서 넣고 행안부에도 의견서를 넣을 그런 생각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언론 기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학회의 의견을 좀 잘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전달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할까 합니다. 네, 하여튼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상하수도는 저희 전체 물순환 중에서도 인공계 물순환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에서 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물순환 건전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의 핵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하수도 하면 주로 철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이와 이송이 다 같이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누가 이제 상하수도가 왜 같이 가야 되냐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그림이 그걸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관으로 이용을 하고 하수도관으로 내려와서 서로 이제 같이 묻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도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엄청 많은 그 관들이 집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도로가 하여튼 지구 둘레 4만 킬로미터의 3배인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상하수도는 다 합하면 38만 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상하수도관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나중에 도로하고 예산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이 깔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대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가 직면한 문제들은 아마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상수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지키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의 건강은 너무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 얼마 전에도 문제가 나와가지고 뉴스를 탔었고요. 또 소독 부산물도 현재 유축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수도 사업소에서는 염소 말고는 별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소독 부산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정말 건강상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EPA가 올해 이제 4ppt로 PFAS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노력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불명예 탁질 물질이라고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불명예 탁질 물질이라고 적어졌는데 정말 많은 그 가정에서 필터를 달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요 탁질의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이게 음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너무 그 실생활에 다가오는 문제점이 많다 말씀드리고요. 하수도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는 어쨌든 공공수역에 있는 물환경 보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돌발 강우로 현재는 기후변화 때문에 돌발 강우가 많은데 그거로 침수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결국은 하수도에 있는 우수 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지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신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반도체 폐수나 2차 전지 폐수 되게 이슈가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하수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수 당연히 하수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도로 함몰 같은 경우는 진짜 상하수도 간에 누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노후관에 대한 그런 개량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앞에서 제가 상수도 하수도 나눠 설명했지만 상하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또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 이렇게 블랙 스완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만약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랄지, 그다음에 요금이 낮아가지고 재정의 어려움이랄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인 경우에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해야 되는 그런 요구도 존재하고 또 물산업의 견인자로서 역할도 되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어제 제가 물산업 협회를 갔다 왔는데 그 물산업의 한 과반수 이상이 어떤 상하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산업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현재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하수도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당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도 어느 면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상하수도의 예산은 어떻게 돼 있고 사업 예산은 어떻게 돼 있고 R&D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훑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현재 14조이고요. 말씀은 14조도 늘어난 그런 액수라고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14조를 쓰고 있는 이것 중에
물에 관련된 상하수에 관련된 건 여기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상하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한번 예산 상황이 어떤지 두 개를 나눠봤거든요. 보시다시피 18년도 예산에서 상하수도가 2조 6천이었던 게 지금은 한 8천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아마 혹자는 여기에 하수도가 따로 있어서 합하면 늘어난 거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자원 같은 경우에 7천억이었던 게 2조로 됐거든요. 결국은 물가 인상률 이런 거 따지면은 상하수도의 예산은 줄어들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로는 어떠냐 이야기 들어보면 뭐 국토교통부에 훨씬 더 예산이 많으니까요, 그죠? 24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조가 현재 도로에 쓰이고 있거든요. 적어도 도로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에 상하수도관이 깔려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돈은 투자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R&D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원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물 관련한 거를 따로 모아놓은 형태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물 관련 예산들은 지금 상하수도 관련하고 조금 연결이 됐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2025년도에 종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상하수도 혁신기술 사업을 이어가지고 만든다라고 했던 미래형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은 현재 여태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년간에 이쪽 관련해서 연구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밑에는 이제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수자원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환경부의 이제 조직하고 현재 산하연구조직은 적절한 건가 한번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경보호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이제 대기이며 폐기물이며 많은 그런 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물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쪽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4개의 그런 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직역을 해서 이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하수와 수돗물부, 과학과 기술부, 하수관리부, 그다음에 수변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 안에서 상하수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학과 기술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하수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표준 이런 거가 필요한데 그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과학과 기술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목에 대한 역할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상하수도 쪽에 연구가를 없애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2024년도에 새로 그 조직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상소는 이렇게 우리 말로 따지면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하수도가 있었는데 이게 두 개를 합하는 형태로 현재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도 상하수도를 합해가지고 현재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의 수관리 국토보전국에는 이렇게 이제 국들이 짜여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면 상하수도 기획과 있고 기술과 있고 수도사업과 있고 하수도사업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조직 개편의 시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량 기능이 오면서 수산정책국이 넘어왔거든요. 이때만 해도 상하수도 정책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맞물려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로 통합국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수도는 이쪽으로 가버리고 수도는 아예 이름도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제 혹자는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수도에 관련되는 일은 다 물리형기획과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개를 합해가지고 상하수도 전반적인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 건데 역할이 필요하고 R&D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총괄하는 게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상하수도 전체가 약간 내려앉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2024년도에 현재로서는 이제 물관리 정책실이 생기고 현재 수안 정책과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물환경 그다음에 물이용 정책관이라고 현재 생겨나 있는 상태이고요. 이 물이용 정책과에 이제 수도기획과라 해서 수도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담당을 하고 하는 그런 과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겼다는 거가 일단은 고무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 되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엄청 많이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쨌든 여기 물관리 분야 조직 개편에 반대한다라는 걸로 성명서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붙여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요, 상하수를 분리한다라고 하면 물관리 효율성 확보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인공계 물순환이 분절돼서 미래 지향적인 상하수 관리를 포기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법, 하수도법, 그다음에 물제용법 등의 체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부서와의 명칭이 불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의 외청하고 산하기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여러 개의 외청이 있고 산하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외청에 보면은 이게 유역 대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수 수자원에 해당되는 것도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라고 하는 데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정작 상하수를 다룬 데는 한 군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상하수도 협회가 존재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데는. 근데 인원수를 보면 7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도대체 상하수를 다루는 어떠한 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어쨌든 심화를 하게 됐던 국립환경과학원의 그 직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환경 기반이라고 하고서 여기 기반 연구부에 상하수 연구과가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편을 하기로 어쨌든 원래 기후대기부를 기후탄소와 대기환경부로 나누고 그다음에 기반부를 없애고서 상하수도가 사라지고 수자원하고 물리용 연구과가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현재 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할도 엄청나게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 공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연구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과불암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 4PPT라고 정해져 있는데 과학원의 과제를 보면 분석 방법 정도를 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럼 어떻게 상하수도에서 이 4PPT에 해당되는 과불암물의 수질 기준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잡고 가야 될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그거가 사라진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그 예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튼 여기 보면 이제 상하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물 관리, 이게 백년지계 이걸 본격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다 치수 대책이고 가뭄, 그다음에 수질 오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들어 있긴 한데 상하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하수 녹조가 결국은 하수의 그 수질 보존 기능하고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한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면에서 바이든의 정부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법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상하수도 분야도 상당히 많은 그 돈을 들여가지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5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하수도를. 그래서 이제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하고 보수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기가 쉬운 거가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60년밖에 안 되는 이거는 근대 상하수도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100년사 이야기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대 상하수도는 현재 60년밖에 역사가 안 되거든요.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걸 다 새로 교체하고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점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새로 투자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열심히 그 공급하는 데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리빌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분명히 상하수도 정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민의 건강보호 너무 중요한 거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게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망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수 간 합리적인 배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용수는 담수를 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삼성에 이렇게 담수 가져가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생활용수는 담수를 쓰고 공업용수는 제2용수나 기수, 해수 등 취수원을 다변화해서 서로 좀 용수 간에 합리적으로 그거를 배분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생활용수는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도 측면에서도 보면 공업용수에 대한 발전 계획을 조금 더 수립해서 그쪽에 대해서도 이 개발하고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해 방지를 위해서 또 하수도관에 대한 상수도관에 대한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해서 다 물산업으로 해외 진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사업이 있어야지 그걸 들고 해외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하수도나 아니면 정수장인 경우에 각 시설마다 약간 브랜드화를 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 제로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정수장마다 하나씩의 어떤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새로 리빌딩을 하고 그걸에 맞춰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고요. 한 4분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하건대 환경부 내 상하수도를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정책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 제대로 뒷받침을 하려면은 공공 영역에서의 R&D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원의 상하수도 연구과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혁신 기술의 R&D가 시급하게 필요한데요. 이제 맨날 에타 통과해야 돼. 이제 에타가 사라진다고는 합니다만은 늘 뭐 혁신성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계속과제형의 그런 R&D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하수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도 상하수도 공사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제 생각으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고요. 기타 다른 생각들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탄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잘 정리해가지고 행안부하고 환경부에 잘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수도법하고 하수도법의 목적을 잠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다 수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하수도는 어쨌든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의 지속발전한 발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존하는 거가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긴급 토론을 했더니 어떤 분들께서 야, 한 번만 하면 되겠느냐,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만 하지 말고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여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할 텐데요.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면서 자리 정돈하시고 그 사이에 사진 촬영을 한번 이쪽에 현수막 앞에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상하수도학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한국물환경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 조민현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상하수도학회에서 산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주식회사 GNC 환경솔루션의 박재형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유미경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영신문 김동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뭐 12시까지라서 충분히 있는데요. 또 뭐 제한 없이 시간을 드리면 또 뭐 이게 엄청나게 길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정 토론자께서는 한 5분 내외로 일단 발언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로 넘기고 또 의견을 좀 받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또 지정 토론자에게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정 토론은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권장 회장님 제외하고 김두일 교수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자로 단국대학교 김두일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학회 기획부회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학의 김두일입니다. 오늘 이제 권지영 회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우리 상하수도 조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잘 정리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잘 발전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상하수도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상하수도는 사람의 이제 동맥과 정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또 도시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이 상하수도가 없다면은 도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명은 가장 먼저 상하수도에 시작을 했고 또 상하수도는 앞으로 미래에도 사람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 있게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량하고 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우리 사람들의 건강이나 위생, 그 다음에 편리함 이런 것들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조명래 장관님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수도 정책과가 물이용 계약과로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바꿀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강력하고 지방상수도를 합치기 때문에 물이용이라는 말을 바꾼다고 하셨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뭐 강력도 수도고 지방도 수도고 공업용 수도도 수도기 때문에 이 수도란 말을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수도란 말을 버린 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그때 학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데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이제 수도 기획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다시 찾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로 이제 과연 되는 것이냐? 과거에 이제 물리용 기획과 전에 수도정책과가 선임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책을 만들었고 많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도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몇 년간 또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수도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사례를 봐도 수돗물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플린트시에서는 수돗물에서 난물이 나와 가지고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고 특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수돗물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대통령도 방문해 가지고 어떤 수돗물 위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그런 거 지속적으로 또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방 수도 사업자들은 굉장히 수도 사업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많은 지자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물값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걸 숨기고 무마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부에서는 그런 지방 수도 사업자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지속적 가능하게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가 수도라는 이름을 이제 버렸을 때 많은 지방 수도 사업자들은 그럼 수도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제 그 수도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천만다행인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수기획과가 어떤 정책의 핵심 부서가 아니고 그 어떤 주변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점이 많고요. 특히 현대 사업이나 이런 국지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수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뭄을 좀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수돗물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동력도 줄어들고 또 지자체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좀 다시 무관심이 좀 커지고 그런 점이 크거든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게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또 그 깊이 부서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잘 옮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부의 정책을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계속 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환경부에서 이 수도 관련 부분에 그런 리더십을 부여하지 않고 뭐 힘을 빼버리면은 그 지방수도 사업자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도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수도 사업을 좀 강화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돗물에 생기고 있는 뭐 녹물 사태라든가 깔따구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하면은 뭐 재정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조직,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게 이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경시하는 좀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의 리더십이 좀 강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 사업하는 부서에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재부에서는 한꺼번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을 주고 이걸로 다 해결하라.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 수도 사업은 계속 꾸준히 돈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또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해서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산 투입의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회장님이 그 미국 EPA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EPA가 이제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신시내티에 가면은 미국 EPA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시설도 크고 그다음 인력도 많고 그럼 거기서 이 수돗물만 거의 전담하는데 거기 뭐 이제 처리장이라든가 간망에서 여러 가지 수독 부산물 그다음에 새로운 또 이머징 컨테머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요. 또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또 수질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을 건강을 이제 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학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 상하수도 부서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뭐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런 변화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좀 늦게나마 좀 그런 것들은 좀 제고해 주시고 상하수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회장님이 발표할 때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정책 방향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우리 정책 관리자로 들어와 가지고 좀 상하수도 분야에 지금까지 너무 좀 무심한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심함을 이제는 좀 관심으로 바꿔 가지고 우리 지속적 가능하게 좋은 방향으로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일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환경부가 하여튼 뭐 여러 이슈를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 거랑 이제 직제 개편이랑 또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해서 이런 현상이 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슈가 뭐 일부는 없다고 아까 뭐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녹조도 있었고 적조도 있었고 깔따구도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을 이슈를 크게 키우는 거를 사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예. 그래서 환경부에 일단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연세대학교 박준홍 교수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권지향 교수님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대한상하수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5분이라서 일단은 그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을 조금 간단히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 5분 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보고 있는 과정은 이제 물관리 1호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방만한 것들을 조금 통폐합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법정 계획들도 통폐합이 되면서 정비가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물관리 일어나 이후에 생겼던 일들 중에서 한 가지 그 당시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수자원 쪽에서 상당히 합하는 거를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추진할 때 국가물관리 기본법을 정할 때도 그 인공의 물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하수도라든지 물안경이라든지 오수 이런 정의들에 대해서는 사실 학회 의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을 안 하고요. 물순환이라는 거는 뭉뚱그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수자원 분야들을 조금 설득을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본법을 다음번에 개정할 때 더 반영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왔었는데, 결국 기본법에 그러한 문구들과 정확한 정의들이 없다 보니 결국은 지금 정부는 그 법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할 때 우리 학회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이제 공론화하고 수요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와중에 기후하고 탄소의 수요들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물 분야도 수질과 수량이 합해져서 할 일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기후 탄소도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환경부는 사실은 예산이나 조직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나 행안부가 둘 다 순증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딘가를 줄이고 기후 탄소를 키워야 되는 또 내부 수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경부의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자원 하는 분야들이 강하게 뭐 정치적으로 푸시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겠죠.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서. 그런데 또 우리 또한 그런 환경을 지형을 조금 살펴서 우리가 더 좋은 명분과 날카롭게 이슈화시키는 아까 김 교수님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좋은 긴급 토론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학원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제시했던 이제 큰 뭐 상하수도 정책관의 신설, 아니 뭐 복귀 이런 것들은 당장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과학원에 있는 부분은 그 행안부에 제시가 돼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학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학회들이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정해서 행안부에 전달하고 또 어필하는 과정을 하면 어느 정도 지연은 가능하고 어쩌면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고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국회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과 좀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는 그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행안부, 국회, 환경부하고 우리 학회들이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거는 이제 국가불가리 기본법 개정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상하수도 정책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반성도 필요하고요. 일단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너무 기술 공급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제 수요 중심, 그다음에 현장 기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뭐 R&D를 짠다든지 정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우리 학회들도 좀 시각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회의원들이 지금 도로나 철도는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보니까 그 요청 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토위원회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물 쪽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요청하는 사례, 상하수도는 거의 요청하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화 시켜서 이슈화 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갈 필요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시민들 대상으로도 상하수도의 중요성을 좀 더 알리는 활동들을 우리 학회들이 이제 나서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공단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민간 지분을 한 50% 정도로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관하고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민간 쪽이 훨씬 그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이 참여된 형태의 하이브리드된 조직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통합 물 관리,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자원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하수도하고 물안경 분야만이라도 뭔가 별도의 청이라든지 별도의 조직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시가 되고, 이건 아마 다음 정부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들이 공부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많은 방안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슈화를 많이 최대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환경부, 그다음 국회랑 서로 이제 협력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민 대상 홍보, 그다음 민간 참여, 이런 말씀,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회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은 또 물안경 학회랑 협업을 해서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협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번에는 저희 업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현 한국 상하수도 기술사회 회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사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하고 저희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장님께서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조직이나 체계상 우리 상하수도가 서자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는 인간 생존과 지속을 위한 이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하수도는 적자 내지는 장자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죠. 근데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상하수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즉 중앙정부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자식이 올바르고 바르게 크지 않겠습니까? 꿈과 비전도 가지고요.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나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예전에 상하수도 인프라를 대단위로 보급하고 확충할 시기에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어떤 플랜이나 비전이 보였었다면 지금 현재는 일어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장기적인 플랜이나 비전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국민 세금을 투자해서 사람으로 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수술을 시행한 그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회복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에 지원하고 유지 관리가 필요하면 두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 또 예전에 일을 답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전과 플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최근 저희들이 이제 화두로 떠올리고 있는 것들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대체 수자원 확보, 신규 오염 물질, 공공수역 수질 환경, 지속적인 시설 노후화 및 성능 저하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 재정 악화, 상수도 등 물산업과 관련한 산업 생태계가 낙후되고 있는 점, 또 관련 기술자 육성 생태계가 낙후돼서 기술자 유입이 없어서 엔지니어 확보가 어렵다는 점, 또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또 관련 기술에 대한 고도화, 개발 등에 대한 동력이 없어서 수많은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상하수도 업계가 자력으로는 이 대책을 감당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일상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상하수도가 앞으로 과연 지속 가능할까? 또 이런 인프라들이 향후에 언제 붕괴가 되거나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고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까 박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바깥에서 듣는 얘기가 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증액은 없고 물 관련된 상하수도를 포함한 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축소가 될 예정이며 기후나 대기 쪽으로 예산이 옮겨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조금이나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민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위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바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업계에 계시는 저희 박재형 대표이사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NC 환경솔루션의 박재형 대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아마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으셔가지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서 직면한 과제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에 의한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상하수도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뉴스 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지금 제2차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64년부터 74년생 나이로 따지면 50에서 60세가 한 740만 명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의 한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에서 15년 하면 은퇴를 하게 되고요. 이를 이제 보완할 청소년 세대 12에서 22세 사이의 인구가 한 지금 한 410만 명,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당장 10년에서 15년 앞으로 이런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상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가보면은 이게 사실 현장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특광역시나 이런 데 빼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은 다 외곽에 있습니다. 외진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앞으로 가면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나 사건 사고가 많이 나갈 거고 이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AI와 스마트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공단의 그 진흥형 하수처리장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올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청회에 있어서 가보니까 아까 권지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지만은 미래형 상하수도 시설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공청회를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2026년도에 뭐 예타해가지고 하겠다 하고 오늘 그 발표 자료 보면 그것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R&D가 현장보다 너무 뒤처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향후 문제점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자립화라고 생각되는데요. WEF에서 2013년도에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후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립화율을 100% 이상 나는 하수처리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첫 번째가 바이오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수처리장에서 에너지를 저에너지 할 수 있게 뭐 현기성 MBR이 들어가든지 USAB이 들어가든지 그래가지고 아예 에너지 소비가 극도로 적은 신공법을 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100%하고 탄소 중립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노화 시설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라서 하수처리장 개량하는 게 되는데 지금 그 방향이 단지 생물 반응조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통합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스법이 제정이 되면서 하고 있지만은 이건 또 소화조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단지 기존 호기성 비엔알 처리 공법이 아니라 지금 외국 사례나 이런 걸 참조해서 아예 새로운 공법이 들어갈 수 있도록 R&D나 제도 같은 것들이 하는 것들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옛날에 우리가 표준 활성 슬러지에서 비엔알 공정으로 바뀌었을 때처럼 아주 큰 이런 변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환경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혁 시기에 만약에 따라가지 못했을 때 사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핸드폰 했을 때 노키아하고 삼성 사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체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됐지만 노키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타지 않아서 지금은 아예 스마트폰 체제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빨리 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물산업이라는 게 성격상 규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에서 질소인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변혁 시기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환경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현장에서 느끼시는 뭐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뭐 젊은 세대 앞으로 이제 뭐 고령화라든지 이제 인구 급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힘들어질 거다. 지금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R&D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R&D 계속 이제 소외되고 있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사실은 뭐 탄소 중립 에너지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탄소 중립 에너지는 또 우리 상하수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는 또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 뭐 이 R&D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아까 뭐 회장님 발표하실 때 유일하게 상하수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기관인 한국 상하수도 협회의 이제 위미경 처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 유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협회는 수도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권장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근거해서 저도 그 상하수도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전반적인 이제 상하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발표 잘 들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 의견도 잘 참고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인류의 수명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상하수도라고 이제 영국 의사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었죠. 그게 이제 2007년이고 의학과 약학보다도 앞서서 30년 이상의 수명 연장을 시킨 것은 상하수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은 다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 역사가 120년, 하수도 역사 한 60년 됐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9.4, 95.1%로 거의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냐?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하수처리 되니까 그럼 우리 상하수도는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죠. 이제 다시 그 개대체, 개량의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앞서 의견 주신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변화나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 관리, 물 이용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상하수도는 그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길로서의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수도법,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물의 이용과 가치를 높이고 공중위생의 향상을 시켜서 결국 물환경을 보존시키는 그런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 더 앞서서 그 미래형 상하수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고 지금은 거의 고유 명사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지자체들은 대부분은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라는 체계로다가 그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하수도는 어차피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권정 교수님께서 그 일본의 최근의 동향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은 18년도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19년도부터 수도 민영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PPT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올해 4월 1일자로 그 상하수도가 국토부로 통합되어서 상하수도부로 되었으며 제가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그 상하수도 공공예산이 1.3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또 그중에서 상하수도 과학연구비나 그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한 정비비 같은 것들이 신설된 것도 조금 더 이웃나라의 어떤 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에
국제 부분에 있어서는 요번에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 기반 연구부 내에 상하수도 연구과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물환경공학 연구과의 물이용 연구과로 그 개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있는 8개 과에서 5개 과로 축소됩니다. 물론 물이라는 전제해서 상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업무가 축소되는 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외 사례로 보면은 지금 현재 뭐 과불화물이나 조류독소나 여러 가지 그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먹는 물 주사 기준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지원 기준을 지금 현재 상하수도 연구과에서 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물이용 연구과로 흡수 통합된다면 과연 지금 현재 이상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고민해 충분히 뭐 고민하셨겠지만 지금 상하수도라는 전제 하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 5월 중순에 영국에서는 그 크립토스포리지움 집단 감염 사례가 발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서 그 영국 의회에서도 대대적인 뉴스로다가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과불화물의 관리에서도 지금 미국보다 우리가 한 20배 유연한 그런 규제치를 갖고는 있지만 어제자로 제가 확인한 영국 가이드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요. 영국에서는 규제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정처리 기준으로서는 그 처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불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고도 뭐 역삼투라든가 나노라든가 이런 이제 고도 정수 처리인데 그런 고도 정수 처리에서 그런 과불화물을 처리하고 난 잔존물이 존재를 할 거고 잔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까지도 가이드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감시 항목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정수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연구과에서는 먹는 물 관리 기준이라던가 수처리제 기준 고시라던가 다양한 그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행정 그 고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현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현재보다 오히려 확대, 강화하는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차장님 감사합니다. 뭐 상하수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뭐 우리나라 상하수도 보급률은 최고 수준이지만은 여전히 뭐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과제가 필요하다. 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지속적인 유지 관리,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뭐 이런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일본은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불화물 같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도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뭐 학회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모든 세션이 과불화물이에요. 어디를 가나.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항상 거기 외국 저기 학자 그 친구분들이 물어보면 아니 우리나라는 왜 과불화물 연구 안 하냐? 이거 문제 없냐? 항상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희 뭐 사실은 지금 현재 정수 처리량으로도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 사실 물리적으로 뭐 RO나 NF를 쓰거나 아니면 미국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는 이제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이제 나오는 농축수하고 이제 이 배수 같은데 이제 농축돼 있는 그걸 화학적으로 완전히 이게 이 제거를 하는 또 그런 또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뭐 R&D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환경경영신문의 김동환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어눌한데 그래도 학회가 또 이런 자리가 새롭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이런 비슷한 토론을 벌써 38년 전, 그러니까 1985년서부터 89년까지 싸움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랍니다. 이제 찰리 채플린의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등등등 우리 토론자서부터 다 어눌한 얘기들은 다 얘기했는데
그 왜 변화가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이 없고 미래가 없고 전문성을 다고 인력이 없고 다 그 원인이 핵심 원인을 한번 그 연구하고 한번 해보시죠 이거죠. 그런 연구를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다 전부 다 그냥 그냥 실핏줄 같은 게 아무 쫙 손가락 끝에 얘기들만 전부 다 해온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조직 관리도 그렇고 왜 인사 적체도 그렇고 왜 이게 신뢰성도 없고 환경부에 대해서 뭐고 상하수도 협회, 상하수도 학회 이러한 것들도 다 제 본분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곡해하지 마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의 씨앗이 좀 심어졌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한번 제 역사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시고 상수도 명칭이라는 게 1903년 미국 콜리브란이 이제 고종 황제한테 특허를 받아가지고 사업권 획득했죠. 1905년에 이제 그 드디어 조선 수도 회사라고 쓰입니다. 그것이 첫 한국에서 수도라는 명칭이 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령을 해서 수도 상수 보호 규칙이 1910년. 그 다음에 관영 수도 급수 규칙 공포 11년. 경성부 상수도 개요 38년.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이제 수도법 제정이 된 게 1961년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운영이 69년부터 상수도 시설 기준 발간이 72년. 그리고 저 상하수도 협회의 전신인 수도협회가 1973년 설립이 됩니다. 이건 100% 민간들의 위주로 나갑니다. 엔지니어링, 뭐 도화 곽영필 회장님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서부터 해서 했죠. 그리고 건설 이제 그 당시 내무부 공기업가의 수도계, 그 다음에 건설부의 상하수국 이러면서 우리 상하수도는 면면하게 흘러왔습니다. 120년 넘게 이렇게 1903년서부터니까. 그런데 참 이게 지금 아까 아까 토론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부모 잃었고 부모도 없고 서자도 아니고 이건 뭐 진짜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러면서 그 수도라는 용어를 쭉 면면히 했다가 전멸돼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기둥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떠났는지 뭐 외국으로 뭔 파견 나온지 모르지만 환경부로 해가지고 환경부가 사라진 게 1919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통합된 데에서 고작 15년 만에 이게 사라졌거든요. 명칭이. 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럼 상하수도 학회를 내가 더 야단치고 싶고 뭐 그러는 게 이 1984년서부터 89년들 사이에 민간 기업의 대표와 뭐 거기에 도화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상하수도 학회가 이제 86년 그 설립이 됐는데 그때 홀로 일당백으로 싸웠던 분이 박중현 교수입니다. 지금 그런데 박중현 교수가 그 등치에 땀 흘리면 내무부 가서 갔다가 환경부 갔다가 건설부 가서 야단 맞고 내무부 가서 야단 맞고 돌림방 놓으면서 그 참 어렵게 싸우면서 결투를 해가지고 상하수도 학회라고 간신히 됐는데 거기에 한국자를 못 붙이게 했어요. 대한상하수도 학회입니다. 한국상하수도 학회가 아니에요. 간신히 받아가지고 참 그 홀로 아무도 그 도와주는 사람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1년 전에 이제 수질보존학회, 지금의 물환경학회 전신이죠. 그것이 이제 85년도에 됐고 상하수도학회는 86년 됐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쭉 지켜보고 진짜 했는데 그 양 학회가 만들어졌을 적에 그 싸움. 그러면 아까 그 수도 1903년서부터 면면이었는 수도라는 단어가 상하수도라는 단어가 과연 국제적 관계에서 그런 쓸모없는 단어냐.
도저히 그것이 가당치 않은 아까 등등 우리 박 회장이 물안경학과 박 회장이 뭐 얘기했지만 그것이 국제적 관계에서 별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런 거냐. 그냥 수도라는 게 그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나누는 게 일본과 한국인데 자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나라 구조상에서 그 수도라는 용어가 과연 필요가 없는 거냐. 이거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는데 그때 이 싸움에서 학회랑 같이 우리 민간 쪽으로 상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국회도 뭐 세미나 하면서 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89년도에 설립한 상수도 본부입니다. 사실은 상수도 지방공사로 다 분류하기로 했었어요. 100%다 합의까지 다 했습니다. 내무부도 오케이, 건설부도 오케이, 청와대도 오케이 했는데 어디서 깨졌냐? 그 당시 또 참 이거 통속적으로 재수없게 지하철 공사에 파업을 했었어요. 지하철 노조가 파업이 되니까 야 물을 담보로 해서 이거 노조 생겨서 파업되면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부랴부랴 한 게 짝퉁 본부입니다. 본부 체계. 그래서 한번 역사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분들이 본부가 설립돼서 적어도 서울시 같은 건 한 15년간 한 12, 13년 동안 뭐 지방도 비슷하지만 거기에 본부장 들어온 분들은 다 1급들이고 그분들이 다 부시장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인사조직에서 다 신이 났고 신바람이 났고 전문가들이 양성이 됐고 아까 우리 기술사회 조 회장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젊은 싱싱한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 서울시립대 같은 건 7급 특채로 다 모집해서 뽑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이제 퇴직하고 다 떠나고 이제 노쇠해가지고 제가 서울시만 봐도 수도 전문가가 몇 명인가 이렇게 보면 한 10여 명뿐이 안 돼요. 남아있는 분들이 수도 전통으로 하는 거. 서울시가. 그러니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환경부가 뭐 아까도 뭐 예산이고 뭐 조직 장기 플랜이고 뭐 이런 게 없다. 학회가 암만 떠들어봤자 소의 경읽기죠 뭐.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그러면 환경부에 그러면 누가 있었나? 수도의 전문가.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곽교로 장관도 있었고 뭐 신원훈 씨 돌아가신 신원훈 씨도 있었고 최영철 씨 협회 부회장인데 최영철 씨도 있고 뭐 조가편이 이번에 환경과학원장 김동진 원장 뭐 이렇게 다들 좀 있지만 지금 누가 있냐 이게 누가. 그러니까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설명해도 그걸로 왜 그 조직은 그저 있다가 스쳐가는 거지 거기 있다가 승진도 못하고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부서가 됐다 이거죠. 그것이 지금 환경부가 만들어 놓은 지금 잘못된 설계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이름 타이틀 조직의 이름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연계가 되고 파생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이거죠. 곰곰이 자기 점검들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옛날에 상하수도 협회와 우리 정태학 교수님이 이제 상하수도 학회 이제 회장 되셨을 적에 박중현 교수의 랑 아주 뭔가 진골이니까 좀 얘기해가지고 제가 뭘 얘기했냐면 물안경학회 수질보존학회 상하수도 학회 이렇게 다 있냐 이렇게 이걸 하나 통합합시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정태학 교수가 나서서 하셨었어요.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상하수도라는 타이틀을 못 버리겠다 이거죠. 그게 상하수도학회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물안경학회도 한번 대변해보고 그럼 상하수도학회 이름 버려도 괜찮은 건가? 물안경학회 상하수도 학회 없이 물안경학회로 해서도 국제적 시너지 효과 없고 지금 국가 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자성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그 비슷한 시기에 2000년도에 저 상하수도 협회가 제가 항상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 당시 수질 협회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이사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회장이 곽영필 돌아가신 곽영필 도화가 마지막 회장이고 참 눈물이 나지만 발전적 해체를 하자. 그래가지고 상하수도 협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 뭐 국회도 쫓아가고 그때 국회가 제일 반대했어요. 야 이거 저 공무원들이 조직 늘려서 니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랬었어요. 그 싸움을 일본 저 국회의원 모시고 가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 7박 8일 일본 가서 아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의 그 주도하던 제가 약간 이리저리 욕먹으면서 환경 그 당시 뛰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봉은 과장이랑 이런 분들인데 다 상수도를 이제 다 고령화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환경부 가서 수도맨으로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뭐 기술사든 뭐든 학회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립환경공학원이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나마 국립환경원이 사실은 좀 늦었어요. 저 2010년도에 이제 그 1995년도에 저 보사부 우명수 관리과가 넘어오면서 이제 쭉 해왔는데도 과학원이 좀 항상 이 연구자들이 좀 늦는데 굉장히 늦어가지고 기껏해야 그 2010년도에 간신히 상수도 우명수관 이관을 돼가지고 16년 만에 상수도과라는 걸 간신히 만든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또 요번에 2020니까 한 18년 만에 아예 폐쇄시켜버렸다 이거죠. 완전히. 시키겠다. 자, 이게 무슨 꼬락선이냐 이거죠. 뭐 도대체 거기에 그 실험 분석서부터 정도 관리 그다음에 뭐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알아야 더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두려워하는데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전문성을 하고 미래 계획을 설계를 못하느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그때 일회성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원의 지금 현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지금 제2의 공사하자 상수도에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또 저기 환경부에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저기 별도로 조직을 상하수도 전문 조직으로 만들자. 그 뭐 단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그러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조직에서 성장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혜택도 받고 진급도 되고 이게 없으니 누가 하겠어요 누가. 지금 저 서울시서부터 전국 조직이 그 상수도 본부대에서 반짝 한 15년은 아주 부흥기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 수도인들이 먹고 사는 게 그 당시 상수도 본부 만들어지면서 그 전문가들이 했던 미래 설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그 차장까지 하셨던 서울대 출신의 우리 김홍석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배수지 설계에서부터 광역 이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이고. 그다음에 저 대구시나 부산시 같은 거는 워낙 수질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나마 그 전문가들을 그대로 배치를 시키지만은 전국이 지금 특강역시들이 지금 뭐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거기에 협회가 그런 것들을 해서 협회 본부장들 모임 가지면은 그런 하는데 본부장들이 다 퇴임 1, 2년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저 상수도 본부장 저 안 만나요, 잘. 해서 잘하나 꼬락서니까 잘하나 못하나 한 6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제가 한번 만나서 뭐 이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지. 얘기해봤자 뭐 지금 서울시 상수도 본부장도 올 연말이면 끝나. 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진실된 얘기들이 하나도 지금 학회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그걸 없고 전부 다 뭐 녹조니 뭐니 예산 타령이니 자꾸만 왜 그것만 하냐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왜 안 세우느냐 이거지. 예? 한번 학회 잘 한번 휘둘러 보자 이거죠. 그 저기 그동안 그 옛날에 그 저 정태학 교수나 저 박중인 교수가 싸움했던 전쟁도 해보시라. 욕먹는 게 뭐 이렇게 두렵냐. 그분 그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상하수도 학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수도 본부가 만들어지고 상수도 별도 조직이 지자체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부음에서 상수도 저 기술사도 하고 선호도도 높고 엔지니어링도 부흥을 하고 수도 산업들도 계속 일어났는데 지금 하는 것은 점점 후퇴해서 그저 개미소굴만 만들어요. 전부 다 개미소굴. 어? 한번 여실히 반성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 여실히 한번 토론하고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뭐 요번에 뭐 엊그저께 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정부가 이제 그 초학제적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인문사회와 산업 간 융합과 비연구자 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산학연 프로젝트 및 실증의 연구 지원한다 해서 그러니까 인문사회를 같이 혼합해서 하겠다 이거죠. 과학자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게 엊그저께 발표한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상하수도와 밥을 먹는 사람들의 그 현실은 애비 없는 자식 앞에서 뭐 찬밥이나 주워 먹고 이제 그 식은 밥이나 먹고 참 이러한 상황이 점점 되는데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아무도 그걸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기 뭐 서울시 내가 사랑하는 이준영 이분도 서울시에 전문가가 없어지니까 나는 하수도 전문가로 살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직해 주지 마라. 난 여기 있겠다. 승진 안 해도 좋겠다. 버티다가 명퇴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게 무슨 얘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그 권위가 사라지고 리더십이 없고 전문성 상실이고 이런 등등의 얘기 전부 다 그 구심점이 그럼 무엇부터 했던가를 한번 정체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왜 옛날에 86년 89년 그 선배 교수님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그것을 갖다 했느냐. 여러분들은 상하수도 학회는 그분들 때문에 학회가 만들어서 지금 먹고 살았고 지휘했고 순차적으로 조용히 차기 회장이 되니까 내가 하고 그다음에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뭐 새로운 분석도 하고 해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86년 설립해서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자기 진단들도 안 하고 그저 연구 영역 뭐 몇 가지 좀 따는 거로 급급하고 연구 영역 조금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 근본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왜 못하느냐 이거.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상하수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 상수도 본부에서 상수도 조직에서 회계예산에서 회계사 하나 키우는 거 봤습니까? 회계사 딱 한 명이 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적어도 3, 4개 회사 회계사들이 있어서 경쟁하면서 회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김길복 회계사 하나뿐이 없잖아요. 학회는 뭐 했냐 이거야. 그런 거 왜 하나도 못 키웠냐 이거야. 회계도 없고 전부 상하수도 회계가 특별 회계 전문가도 못 키웠고 이런 등등의 지금 그 골마 있는 이것들서부터 대수술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냉철하게 한번 과거를 잘 보다듬어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아까 뭐 녹조든 아까 과만 뭐 이런 그 분석쟁이들이 할 수 있는 분석 과학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많은 요소들이 왜 그 필요성과 신뢰성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비중 그거에 대한 무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증발되고 사라졌는가를
어디서부터 진단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 수자원공사 같은 것도 지금 상하수도랑 뭐 그 저 수도본부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 수자원공사도 수자원 쪽에 기울다 보니까 수도 쪽에 암만 해도 거기에 앞으로 뭐 부사장 될 수 있는 사람, 이사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안 되죠. 벌써 길이 딱 저 수도 토목은 안 돼. 이게 벌써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저 이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도적 개선, 그다음에 조직의 개선, 그다음에 인사의 문제 이런 걸 관여해서 저 기술만 했던 토목쟁이로서 기술만 하셨던 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면 인사 조직, 경영 조직 이런 분들과 같이 협치를 해서 뭔가 그 이런 방향에 정책적 방향의 노선을 크게 아주 크게 한번 다시 휘둘러야 된다 이거죠. 제가 그 환경부의 조직이 상하수도 조직의 쪽에 황계영이가 상하수 정책관 마지막 그저 정책관인데 그거 난 딱 기록으로 남겨요. 그거 마지막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 환경부 조직에서. 그런데도 뭐 상하수도 뭐 협회에서 학회에서 뭐 그 당시 뭐 다 내면의 얘기 떠들었지 바깥으로 돌출 별로 안 했어요. 언론 브레이도 안 했고 옛날에 박중현 교수가 떠들듯이 먹게 가서 막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언론 그 언론들과 저 인터뷰도 좀 하고 그 당시가 뭡니까? 전두환 정권이랑 국장님. 전두환 정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랑 그 저기 뭐야 그 뭐지 저기 노태우 정권 그 살벌한 시대에도 하셨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위기 평화 속의 위기니까 이거를 잘 염출해서 다시 한번 진정하게 한번 자아 반성들 좀 하시고 한번 새롭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애정이 넘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긴급하게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짧고 굵게 진행한 것 같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몇 가지 진행하려고 하는 건 어떤 의견서 제출이 있어서 혹시 또 많은 내용 저희가 정리하긴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을 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게 정책에 대해서 금방 국회가 또 열리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정책이나 제도 이런 거 제안하면 좋은 때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를 좀 더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점심 드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